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론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안을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안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제도와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에서는 도시계획제도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제도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이제 현행 도시계획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체계, 그리고 이제 어떤 체계가 이론적으로 올바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계획제도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도시계획제도는 특히 이제 근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도시계획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개별적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의 사회사조가 자유방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 이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이제 그 시대에 정말 1900년대 후반, 죄송합니다.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에 어떤 시대적 사조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시장에 그대로 맡겨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야경국가론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야경국가론은 말 그대로 국가는 밤중에 경비만 잘 서면 된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 또는 국가의 역할을 갖다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공동체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토지 이용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이후에 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접근을 통해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가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이후에 30년 동안은 이제 어떤 유기체로서의 도시라는 관점에 치중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즉 물리적 계획에 치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생활인으로서의 시민들 그리고 지역의 사회 경제 활동을 갖다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어떤 그 물리적 계획에 치중해온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으로 1960년대 이후에 도시계획은 좀 시민 생활의 관점에서 사회 경제 활동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활동, 이게 도시계획에 좀 보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도시계획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가 이제 시스템화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과하였던 시민들의 어떤 일상 생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서 만들어진 게 도시계획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제도는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제도는 어떤 시장, 마켓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좀 보완할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 활동을 물리적, 공간적으로 적정하게 수용하면서 동시에 생활인으로서 시민들의 요청을 좀 조화롭게 다루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60년대 이후에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계획제도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거에 앞서 가지고 도시계획제도의 제도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용어가 들어 있죠. 그래서 제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방식 그리고 기준 등을 정하여 놓은 체계를 이제 제도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제도를 갖다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제 조금
이제 뭐 도시계획 활동이라고 하는 걸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 공동체를 위한 도시계획 활동의 방식과 기준 등을 정하여 놓은 체계가 바로 도시계획 제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활동의 방식과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이제 도시계획 활동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 활동의 대상은 무엇이고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활동은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인지, 즉 도시계획 활동의 또는 도시계획의 방법 및 과정이 이제 생각해 볼 거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뭐 이거는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지 일종의 도시계획 제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제도의 기능은 도시계획 활동의 대상 및 목표, 그리고 방법 및 과정, 그리고 공정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계획의 대상 및 목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활동의 대상은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생활 공간 또는 인간 정주 환경의 물적, 공간적 요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곳에 정착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물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요소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루는 게 바로 이제 도시계획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은 토지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는 활동, 즉 토지 이용을 공공적 측면에서 사회 공동체적 측면에서 제어하거나 계획하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 활동의 대상이 이렇다라고 하면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도시를 어떤 단순히 균질적인 공간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주하고 있고 그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생활하는 장소로 보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거, 공간은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하고 장소는 이제 플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우주 공간 생각하시면은 뭐 아주 균질적이진 않지만 거기에는 뭐 항성도 있고 별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렇죠. 근데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어떤 장소적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 카페에 간다 그러면은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교제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생활하는 게 장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과 장소는 약간은 다른 의미이고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는 도시를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로 보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어떤 장소적 활동을 위해서 물적인 요소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제고하며 사회, 경제, 문화 및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물적, 공간적 측면에서 대응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수용하려는 것이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의 방법 및 과정, 이것도 이제 도시계획 제도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계획의 방법 및 과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도시계획 활동을 뭐 신도시 개발과 같은 청사진 성격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에 치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는 이렇게 만들겠어요 해가지고 20년 뒤에 이렇게 만들겠어요 해가지고 하나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얘기하는 주로 이제 파란 색깔 파란색 계열의 어떤 색깔로 다 이제 표현을 했다 그래가지고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사진 사진처럼 하나 갖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만 보이는 거죠. 거기에 뭐 저기 막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또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의 그림 형태로 사진 형태로다가 그려놓고 2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것에 치중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920년대 이후에
이제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은 어떤 주어진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을 변화 그리고 발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환경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환경 결정론 그러면 인간이 환경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인간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니까 환경이 어떤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그 주어진 환경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속에서 그 제약 속에서 이제 뭐 발전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그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키거나 발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환경 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환경 결정론적인 어떤 시각하고 물리적 계획이 만능이다. 물리적 계획만 필요하지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뭐 예를 들어 저희 뭐 사회 개선이라든지 사회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다. 뭐 또 뭐 경제를 갖다 성장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단순하게 물리적 계획이 최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물리적 계획 만능론이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어떤 요인들 때문에 1920년대 이후에는 그 신도시 개발과 같은 청사진 성격의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것, 이것이 도시계획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은 뭐 기술적인 측면, 즉 뭐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도시 설계안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계획 대상이 되는 어떤 그 장소 또는 공간, 도시에 대한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좀 객관성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성이 강조되는, 그러니까 바람직함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학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었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생활적 관점,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관점, 그리고 그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 도시계획이 강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청사진 성격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파란색 계열로 된 어떤 사진을 만들어내고, 사진을 갖다가 만들고 실제로 도시를 그 청사진에 가깝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뭐 그런 계획, 그게 이제 도시계획의 어떤 중심이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앞으로 수행할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의 합의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결정 및 집행을 중시하는 정책 계획으로 좀 변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것들까지도, 뭐 사회, 경제,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는 그런 정책 계획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획 과정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사회에 보다 좀 개방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민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좀 공정한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바바라 크로스비라고 하는 학자가 1993년에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는 포럼, 아레나, 코트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이 내재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로마 시대의 광장을 갖다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레나 같으면은 격투장을 갖다 아레나라고 하죠. 그리고 코트는 보통 법정을 갖다가 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장, 격투장, 그다음에 그 법정, 뭐 이런 그 과정이, 이런 세 가지 과정이 그 계획 과정, 도시계획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존 브라이슨하고 바바라 크로스비가 얘기했던 포럼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밝히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도시계획의 방향, 그리고 도시계획의 원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격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격투장에서는 사람들이 싸우죠. 격투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정책 입안 및 실행 측면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아레나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싸우다가 화해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코트는 이제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해결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아레나에서 파생된 불만, 마찰, 갈등, 미해결 과제들을 조정하고 조치하는 중재의 과정을 코트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도시계획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코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정을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어떤 뭐 판결을 내려서 누가 잘했어, 누가 잘못했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저기 뭐 조정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해서 이제 중재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재의 과정을 코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시계획 활동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도시계획 제도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도시계획 제도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 또는 효과가 좀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시민에게 위임받은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를 하죠. 그리고 그 영향이 공정하고 형평하게 미칠 수 있도록 도시계획 활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정하고 형평하게라고 해가지고 두 말을 병렬을 했습니다. 두 용어를 병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정하고 형평은 좀 별개의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은 어떤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절차를 누구나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평은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좀 어떻게 힘이 약한 사람들 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부가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그 소득이 높아진다든지 부가 더 많아진다든지 힘이 더 세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형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형평은 좀 약간은 다른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혼용을 하죠. 그렇지만 원래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효과가 일부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 특혜로 돌아가거나 또는 다음 세대의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과도한 개발을 취해서는 이게 이제 좀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위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효과는 세대 간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이 이제 뒤에 얘기했던 거죠. 다음 세대의 특별한 희생을 전제로 과도한 개발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대 간 형평성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 즉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의 어떤 결과가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공정한 것이 되어야 도시계획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제도의 주요 기능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을 갖다가 조금만 더 좀만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세대 간 형평성은 결국 지속 가능 발전, 즉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 형평성은 지금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 세대가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뭐 자연환경을 갖다가 파헤쳐 놓는다라고 하면 미래 세대는 더 이상 개발을 할 자연환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는 이제 개발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발전을 한다라는 것도 어렵게 되겠죠. 즉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적어도 미래 세대들이 현재 세대 이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해서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미래 세대에게도 미래 세대에 물려줘서 미래 세대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은 도시계획을 하면 누군가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당하게 발생하는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좀 공공이 사회가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도시개발이 필요한 그 수요는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는 그 민간 부문의 사적인 토지 소유자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지역 공동체 전체의 어떤 외부 환경 또는 내부 여건이 상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뭐 산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그거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사적인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의 어떤 혜택을 갖다가 몽땅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좀 부당하지 않냐?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또는 그 전부를 갖다가 공동체가 환수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수요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위치나 입지를 결정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대부분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 지역 공동체의 어떤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어떤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와 정부가 고유한 권한을 행사해서 그래서 특정한 토지가 개발 대상지로 계획되고 실제 개발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이득은 그거는 그 개발 대상지의 소유자, 사적인 소유자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 이득 중에 일부는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아우른 게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사회 구조가 변화해 가지고 도시계획제도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제도의 역할도 좀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제도는 도시계획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장치, 하나의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도시계획제도는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변화,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애초에 도시계획제도는 결국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택된 게 도시계획제도이다. 하나의 일종의 사회제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산업화 도시화 이후에는 교통이 발달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그러한 발달에 따라 가지고 도시가 광역화되고 그러면서 또 도시계획제도가 변화하여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성시가지의 퇴보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도시구조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이제 바뀌었죠. 민주화되고 분권화되고 시민사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환경 문제, 글로벌 경제화 뭐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제도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도시의 광역화가 이루어졌다. 그것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제도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구조가 변화했다. 즉 기성시가지가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난 다음에 기성시가지가 퇴보를 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기성시가지를 그냥 그대로 정말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도시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요 도시계획제도가 또 변화하고 있다. 뭐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민주화, 분권화, 뭐 시민사회의 성숙,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같으면 1980년대 후반 이후서부터 민주화와 분권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제도는 또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도시계획제도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글로벌 경제화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예전에는 그냥 국내 경제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뭐 충분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 그 과실이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수요, 내수만 가지고는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뭐 자원도 좀 빈약하고 그다음에 내수만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들 같으면 이제 수출 위주로다가 주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도시계획제도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생각해 보면요. 자, 첫 번째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 생활이 광역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뭐 조금 그 도시 외곽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시 밖의 어떤 지역에서도 뭐 출퇴근이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가까이 사람들이 몰려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뭐 전화라든지 뭐 화상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논의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생활이 광역화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들 간에도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제도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뭐 예를 들어 어떤 일반시 하나면 일반시 하나, 군 하나면 군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대응에 그치지 말고 좀 광역 단위의 계획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산광역시 같은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 인접하고 있는 양산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조금 더 멀리 보면 뭐 가까이 인접해 있긴 하지만 울산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남권 경제권이라고 동남 경제권이라고 줄여서 동남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광역적으로 도시계획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도시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주거 그리고 상업 기능이 이제 교외로 분산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제 외곽 교외에다가 좀 기존 시가지를 급조했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존의 시가지들은 그냥 급조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시가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교통도 이제 그곳에 뭐 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급조된 기존 시가지의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도시 재생 또는 뭐 도심부 재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테스트 베드를 갖다가 운영을 해가지고요, 시범적으로 도시 재생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도시재생을 조금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도심의 공동화가 이루어졌다 또는 뭐 기존 시가지가 좀 급조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도시마다 또는 도시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시가지 특성별로다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 그럼 그걸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자체에서 그냥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민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정비하는 그런 방법론의 구축이 좀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민주화 분권화입니다.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됐죠.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민주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 구조가 분권화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1960년에 지방자치제를 갖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보가 되고 하다가 이제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이제 다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 행정 구조가 분권화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뭐 부산광역시 시장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력이 있죠. 권한이 있죠. 그래서 정치행정 구조가 좀 분권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도시계획제도도 새로운 관점과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하향적 계획, 위로부터의 계획을 시민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상향적 계획,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계획 방식으로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정부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 즉 수평적 관계로 변화를 정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도시계획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부산광역시장을 임명을 해요. 그럼 임명을 받은 부산광역시장은 대통령의 어떤 또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중앙정부가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실제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수평적인 관계 또는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변화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리고 시장도 마켓도 그리고 시민사회 시민들도 좀 어떤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도록 이익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정주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런 도시계획제도를 함께 만들고 운용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보통 이제 협치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가버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가 예전엔 주로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정부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부도 들어와야 되지만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있죠. 그러면 도시계획제도도 좀 이런 것에 대응해 가지고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 등의 측면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제도가 변화할 필요성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동남아 뭐 허브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북아 허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금융 허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산광역시 같으면 어떤 걸 추구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물류 쪽, 특히 이제 해양 물류 쪽을 갖다가 추구하면은 아무래도 국제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도시계획제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도시계획제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즉 역할이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변화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제도의 역할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 네 가지 측면에서 또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